네, 안녕하세요. 이제 5강 이어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5강에서는 이제 우리가 서비스 프로세스 디자인인 서비스 청사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서비스 청사진이 무엇이냐? 바로 린소스 텍이 제시한 그런 그 서비스 설계도인데요. 이거죠. 서비스 청사진, 우리가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라고 그랬죠? 무형성이라고 그랬죠? 네, 무형적이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전달되는 그 흐름, 서비스가 전달되는 흐름을 이렇게 그림으로 시각화한 거죠. 시각화한 겁니다. 즉 뭐예요? 무형성 유형화시키는 설계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유형화시킨 거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서비스 청사진을 여기 보시면 단계별 활동과 역할. 청사진에서 좀 더 그 특이할 만한 부분이 고객의 역할과 종업원의 역할이 여기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역할 등을 시각적으로 유형화 시켜놓은 흐름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특히 서비스 청사진을 이용한 그 이유는 바로 이 서비스 청사진을 보면 크게 가로에 3개 선이 있죠. 가로에 3개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외부가 되는 거죠. 외부. 여기 이제 내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가 내부에서 이렇게 외부로 흘러가는 거죠. 전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전달이 될 때, 서비스가 전달이 될 때 가장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접점을 이렇게 F로 표시를 해놔요. F로 표시를 해놓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특히 이 부분이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실패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이 부분을 좀 미리 캐치해서 실패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거죠. 사전에 방지하고 또는 이거를 이제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뭐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이 서비스 청사진의 도구의 의의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청사진을 여기 보시면 접점에 있지 않는 직원이라도 어때요? 이 서비스 우리 회사에, 우리 기업, 업장에 서비스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한눈에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우리 업장의 서비스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서비스 청사진을 여기 보시면 각각의 역할, 종업원의 역할이라던가 고객의 역할이나 관점을 뭐 한다고요? 네, 객관화하는 작업이다. 객관화하는 작업을 나타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다음 7번 보시면 자, 서비스 청사진은 이제 품질 개선을 위한 이제 도구의 하나인데 기존 공정 흐름도에 뭐가 더 추가된 개념이라고요? 보시면 이제 가시성, 경계가 추가된 도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말은 뭐냐면은 서비스 청사진에는 이 3개의 수평선이 있습니다. 가장 밖에 있는 게 외부 상호작용선, 그리고 여기가 중간에 있는 게 가시선, 그리고 이제 뒤쪽에 있는 게 내부 상호작용선인 거죠. 그래서 이 가시선이라는 게 뭐냐면 서비스가 전달되는 그 과정이 누구의 눈에 보여지는 거죠? 고객이 볼 수 있는 선까지를 우리가 가시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서비스 청사진에는 다른 그런 그 서비스 디자인과는 다르게 뭐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바로 가시선 경계가, 즉 고객이 볼 수 있는 선이 포함되어 있다. 이제 시각화시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비스 청사진은 이제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 수평선이 되게 중요해요. 이 수평선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보면 제가 잠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3개의 선이 있잖아요. 3개의 선이 있는데 자, 가장 앞에 있는 선이
상호작용선인 거죠. 예, 그래서 이 상호작용선에서는 고객과 일선 직원이 만나는 선인 거고, 접촉하는 선인 거고, 아까 가시선은 뭐라고 그랬죠? 고객의 눈에, 서비스가 전달되는 그 과정이 고객의 눈에 보여지는 선이라고 했고, 내부적 상호작용선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 종업원, 이게 일선 종업원인 거죠. 여기는 일선 종업원과 후방 종업원이 접촉하는 선이 바로 이 내부적 상호작용선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하나하나 보면 상호작용선이랑 누가 만든다고요? 네, 접점의 직원과 그리고 고객이 만나는 접점을 구분하는 선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가시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에게 보이는 범위와 보이지 않는 범위를 구분하는 선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상호작용선은 말 그대로 고객에게는 아예 이게 내부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네, 보이지 않지만 서비스 전달을 위해 지원 시스템과 이제 후방 직원으로 구분되는 선이 바로 이 내부 상호작용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행위 영역을 보면 다 크게 5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이제 물리적 증거가 있죠. 물리적 증거는 말 그대로 이제 고객들이 서비스를 받으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물리적 시설, 장비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고객 행동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즉 고객 역할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고객이 메뉴를 주문한다, 뭐 의자를 뺀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고객 역할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한 접점 일선 직원의 행동도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뭐 주문을 받는다, 또는 뭐 자리를 정리한다, 이런 식으로 직원의 행동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후방 직원의 행동, 그리고 지원 프로세스가 이제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서비스 청사진을 작성할 때 순서를 좀 간단하게 보면, 뭐 그런 시험에 뭐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진 않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볼게요. 여기서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된 게 이거죠. 서비스 청사진 작성 순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순서. 그러니까 이렇게 괄호 넣기로 해가지고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1단계는 프로세스 선정, 2단계는 고객 행동을 분석하는 거고, 3단계가 이 프로세스를 분해하는 거죠. 분해한 다음에 이걸 어때요? 도식화하는 거죠. 도식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물리적인 시설 장비, 각각 접점에 어떤 물리적인 시설 장비가 들어가야 될 건지를 마지막에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이 5단계가 물리적 증거 작성이 이 5단계가 출제가 몇 번 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서비스 청사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서비스 청사진 구성 요소 중 고객과 일선 직원이 만나는 접점을 구분하는 선을 무엇이라고 하나? 아까 얘기했죠? 네, 고객과 일선 직원이 만나는 선을 우리가 상호작용선이라고 했죠. 네, 상호작용선이다. 자, 다음은 이제 서비스 프로세스 제 설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서 여러분들 서비스 품질 모델에서 카노 모델 혹시 아시나요? 뒷장에서 배우게 될 텐데, 이 카노 모델 중에 하나인 매력적 품질 요소가 있어요. 네, 매력적 품질 요소가 있는데, 이 매력적 품질 요소라는 거는 이거죠. 고객의 기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고객한테 와우 하는, 즉 감동받는 와우 팩터인데요. 근데 이 매력적 품질 요소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당연적 품질 요소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또는 고객 기대가 높아지면서 고객 기대가 변하면서 이 매력적 품질 요소가 이제 당연적 품질 요소로 이렇게 변화해 가는데,
이 서비스 프로세스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프로세스가 뭐 1년, 2년, 3년, 4년 계속해서 이 프로세스가 사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고객의 욕구 또는 고객의 기대 수준이 변하면서 또는 뭐 시대 흐름이 변하면서 또는 이게 트렌드가 변화되어 가면서 또는 우리 조직 구조가 개편되면서 어때요? 기존에 만들어 놓은 프로세스를 조금은 어때요?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또 일을 하다 보면 지금 이 프로세스에서 뭔가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프로세스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왜 이 서비스 프로세스의 재설계가 필요하냐라는 거를 하나하나 보면 서비스 기능을 뭔가 추가해야 될 때 변경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컨셉, 서비스에 대한 컨셉이 필요할 경우에도 이 재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서비스 프로세스의 적합성이 떨어질 때도 재설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기술적 환경 변화로 인해서 더 나은 뭔가 프로세스가 필요로 할 때도 재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트렌드 변화라던가 또는 고객 기대, 욕구 이제 이런 것들이 변화할 때도 어때요? 또 프로세스를 재설계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조직이 구조적으로 재편성될 때 또 재편성으로 인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이 프로세스를 재설계해야 된다. 자, 그러면 서비스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는 방안 크게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 먼저 하나하나 좀 보게 되면, 먼저 가치 창출에 기여하지 않는 단계는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가 전달되는 서비스 프로세스가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전달되는 이 과정이 있겠죠. 단계가 있겠죠. 네. 단계가 있는데 분명히 이 단계에서 그렇게 가치 창출에 기여하지 않는 단계가 있단 말이죠. 그런 단계는 어때요?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거를 해야 된다. 예로 제가 5년 전에 그 제주도에 놀러를 가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렌터카를 빌릴 때 되게 뭔가 이렇게 작성해야 되고 좀 그게 많았어요. 그 순서 절차가. 근데 제가 이제 올 초에 제주도를 이렇게 다녀왔는데 제주도를 가면서 차를 렌터를 하는데 너무 간편하게 어때요? 그 차를 렌탈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차를 또 이렇게 반납할 때도 그냥 내가 알아서 그 반납 장소에다 그냥 세워놓고 오면 되더라라는 거죠. 그만큼 어때요? 가치 창출에 기여하지 않는 그런 프로세스가 좀 많이 빠졌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러한 단계를 제거함으로써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당연히 효율성 증대되고, 그리고 생산성도 좀 증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고객이 또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는 속도가 증가가 되죠. 속도가 증가가 되고, 또 맞춤 서비스를 또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셀프 서비스로의 전환, 재설계를 할 때는 이제 기존의 서비스를 어때요? 셀프 서비스로 이렇게 전환하게 되는데, 셀프 서비스로 전환을 했을 때 당연히 어때요? 특히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 한계점 있잖아요. 한계점하고 도전, 이 부분을 좀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서 자주 좀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계점과 도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고요. 자, 셀프 서비스로 전환을 했을 때 기업이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는 당연히 비용이 감소가 되겠죠. 비용이 감소가 되고, 그리고 이제 기술에 대한 평판도 상승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셀프 서비스라는 건 어때요? 대부분이 기계화, 자동화기 때문에 고객이 느꼈을 경우에는 여기는 좀 기술에 대한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수용이랄까 좀 기술 발전에 상당히 많이 좀 힘을 쓰는 좀 회사인가 보다라고 해서 좀 긍정적 평판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 혜택으로는 아무래도 셀프이다 보니까 속도가 증가되고 또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도 어때요? 감소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반면에 이러한 셀프 서비스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는 어때요? 이 셀프 서비스라는 궁극적으로 뭐죠? 고객이 그 서비스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예, 고객 그 참여도를 높이는 건데 당연히 어때요? 고객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객 역할 수행을 위한 준비가 또 필요하죠.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냥 관계 형성을 위한 당연히 어때요? 대면 고객과 종업원이 그런 부딪히는 그런 기회가 어때요? 부족할 수밖에 없다. 뭐 시험에서는 대면 기회가 뭐 증가한다. 뭐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아니죠. 당연히 어때요? 셀프 서비스는 대면 기회가 부족할 수밖에 없죠. 부족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또 재설계 방안 하나로 이제 서비스를 고객에게 직접 배달하는 게 있습니다. 자, 올해 이제 최근에 몇 년간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때요? 많은 좀 업종들이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그런 전달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좀 재설계를 좀 많이 했죠. 제가 아는 분이 그 스페인 레스토랑을 하고 있어요. 스페인 레스토랑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에 장사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이제 배달 서비스로 돌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보통 스페인 음식을 배달하는 거는 좀 기존에 많이 없던 그런 거잖아요. 되게 낯설죠. 근데 이제 워낙 장사가 안 되니까 한번 배달이라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배달을 했는데 그렇게 호응이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를 물론 타격은 있었지만 배달로 인해서 큰 타격 없이 그래도 좀 지내올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제가 들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서비스를 이제 고객에게 직접 배달했을 때 기업이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는 당연히 어때요? 위치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죠. 그리고 차별화 방법이 될 수가 있고, 당연히 고객 입장에서는 편의성이라던가 접근성이 증가될 수 있죠. 근데 반면에 어때요? 이제 배달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물류 비용은 그만큼 또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배달하기 위한 부대 비용들이 어때요? 증가하게 되죠. 증가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일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재설계하는데 이제 묶음 서비스인 거죠. 묶음 서비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묶음 서비스의 좀 대표적인 게 제가 최근에 이제 홈쇼핑을 보다 보니까 그 땡땡 호텔에서 어때요? 그 상품 패키지를 내는 거예요. 호텔 패키지, 숙박 패키지.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출시를 했냐면 그 숙박 플러스 라운지 이용에 와인 무제한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와인이 무제한으로 제공이 된대요. 플러스 수영장 무료로 해가지고 이게 얼마 나오냐면 45만 원에 1박에. 이게 특급 호텔인데 1박에 이렇게 해서 45만 원에 이게 출시가 된 걸 제가 홈쇼핑에서 봤는데, 자, 이런 것들이 어때요? 묶음 서비스인 거죠. 묶음 서비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묶음 서비스를 설계했을 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차별화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고객 유지가 되고, 근데 이제 또 고객 입장에서는 뭐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받고 편의성이 증가된 반면에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렇게 묶음 서비스를 제공을 했을 때의 한계점과 도전,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런 서비스를 할 경우에는 어때요? 기업은 고객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묶음 서비스를 할 때는 어때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고객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 묶음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묶음 서비스가 비경제적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뭔가 불필요한, 만약에 4개는, 이 묶음 서비스가 4개는 있는데, 하나는 나에게 필요하지 않아. 하나는 나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이게 비경제적으로 인식될 수 있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어때요? 불필요한, 내가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인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물리적 측면을 재설계하는데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물리적 측면이라는 거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예를 들면 그 건강검진, 만약에 건강검진 센터라고 치면은 건강검진은 어때요? 각각의 그 접점에 그런 진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최대한 어때요? 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그 동선 있죠. 동선을 축소하는 거죠. 그런 동선을 축소해서 그 직원의 일의 효율성을 올리고 또 고객으로 하여금 좀 만족감을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물리적 시설을 재설계하는 거고, 또 요새는 이제 혼밥 쪽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식당들이 예전에는 테이블이 이렇게 있다면 어때요? 혼밥 쪽들을 위해서 일자로 된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죠. 그리고 이게 칸막이를 칩니다. 이렇게. 이게 일본에 가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본에 가서 이렇게 칸막이 된 곳에서 이렇게 우동이라던가 라면을 먹는데 칸막이가 쳐 있다 보니까 전혀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서서히 혼밥족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러한 테이블을 좀 많이 배치를 하죠. 이런 것들도 물리적 측면을 재설계하는 방편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랬을 때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때요? 직원의 만족도는 증가하고 생산성도 향상되고, 또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제 편의성이 증가가 되죠. 편의성이 증가가 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어때요? 물리적인 측면을 재설계하는 거는 이제 이게 뭐 특허로 우린 딱 이렇게 설계했으니까 뭐 우리만 한다라고 특허로 이렇게 저장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모방이 쉽죠. 그리고 또 물리적인 측면을 또 재설계를 해야 되니까 많은 비용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서비스 재설계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서비스 프로세스 재설계 과정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번 고객별 서비스의 종류를 줄이고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일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로 정답이 나왔네요. 자, 일괄 서비스, 묶음 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바로 뭐죠? 그렇죠. 고객의 편의성 증가와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묶음 일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이번에 보시면 서비스 속도 증가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셀프 서비스를 활용한다. 맞죠? 그다음에 3번 위치적 한계 극복과 고객 기반 확장을 위해 서비스를 고객에게 직접 배달한다고 했죠. 그다음 편의성의 증가와 서비스 전달 기능의 향상을 위해서 물리적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을 재설계한다라고 했죠. 다음 서비스의 효율성과 제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서비스 전달 단계는 제거한다. 그럼으로써 다시 서비스를 재설계한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비스 프로세스까지 한번 같이 해 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